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면서 7년간 막혀있던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년 만에 열린 사장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출범하는 가운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이색적인 예적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단절됐던 북한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막혔던 경제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7년간 금지됐던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도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우리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된 지 7년. 문재인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군사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대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그동안 막혔던 북한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북한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위해 통일부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막혀있는 북한 하늘길을 열기 위해 통일부와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영공 통과 문제와 관련해 부처 내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0시를 기해 우리 국적 항공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남북 교역을 중단하는 내용의 오이사 조치가 내려졌고 북한이 우리 국적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엄포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우리 국적기는 북한을 우회해 비행해야만 했습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등 총 12개국입니다. 이들 항공사는 오이사 조치 이전부터 운행하던 항공사인데 우리는 금지했지만 다른 나라는 여전히 북한 영공을 지나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항공사들이 북한을 우회해 다니느라 항공료 등 비용이 더 발생해 생기는 손실은 연간 약 1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7년간 1,000억 원가량이 더 들어간 셈입니다. 북한 영공 운행 금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승인만 있으면 다시 북한 하늘을 지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통 영공 통과료라고 부르는데 연간 100억 원가량 들었습니다. 북한 하늘길이 열리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항공사들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롯데그룹의 사장단 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보통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데 올해는 1년 만에 열린 회의였습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최근 안팎으로 이슈들이 많아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열린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익률과 점유율이 높은 사업은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 회장은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롯데그룹 차원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자산을 적극 활용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면세점 특혜, 지주사 전환, 사드 문제 등 안팎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혜와 지주사 전환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회의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롯데그룹의 황갑규 경영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 위원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사장과 임원들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짧게만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인터넷 은행을 별도로 도입하는 이유는 혁신적인 IT 기업을 진출시켜 새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규제를 풀어주는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인데요. 지난 4월 출범한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도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코앞에 뒀는데 여야는 여전히 규제 완화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국내 두 번째 인터넷은행이 될 카카오뱅크가 다음 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영업을 하려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높여주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먼저 문을 연 K뱅크는 일대 주주인 KT가 증자를 못해 현재 자본만으로 건전성 기준을 맞추다 보니 대출 영업이 멈춰 있습니다. 업계는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어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인 시각차는 컸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K뱅크가 최근 자본 제약으로 영업 한계에 부딪혔다며 규제 탓에 인터넷은행이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은행을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키는 맥이라 표현하는데 지금은 미꾸라지 2마리밖에 안 된다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여당을 비꼬았습니다.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반대해온 여당 측은 K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더해져 입장이 더 완강해졌습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에서 금융위가 관련 규정을 없애가면서 K뱅크 인가를 내줬다며 최 후보자에게 임명 뒤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같은 당의 이하경 의원은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 못 박은 뒤 특혜를 줬다면 K뱅크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사실상 상대 진영을 향한 설전에 가까웠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은행에서 이색적인 예적금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타깃으로 하는 대상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들이 높은 금리와 편리성을 무기로 등장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응해 이색 상품을 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품마다 특징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KB하나은행의 무비정기예금은 오는 28일 개봉하는 영화 구남도의 흥행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구남도의 관객 수가 500만 명 미만이면 연 1.5%, 500만 명 이상이면 연 1.55%, 1200만 명 이상이면 연 1.65%의 금리를 줍니다. NH농협은행의 NH 더 좋은 맘 적금은 임신과 출산, 다자녀 엄마를 대상으로 최대 연 0.9%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의 우리톡톡 미지통장 적금 역시 주부 고객에게 은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적금 금리를 최대 0.3% 우대해줍니다. KB하나은행의 셀프 기프팅 적금은 자신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키워드로 재미를 곁들인 상품입니다. 기본금리 연 1.1%에 우대금리 최대 연 1.8%포인트를 포함하면 최고 연 2.9%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의 위비라이프의 지마켓 옥션 팡팡 적금은 지마켓 옥션에서 월 20만 원 이상 결제할 경우 다음 달 연 1%포인트의 금리 우대 쿠폰을 받습니다. 기본금리 연 1.5%에 각 쇼핑몰마다 월 1회씩 5회까지 적용되는 우대금리 5%포인트와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 등일 경우 연 0.5%포인트를 포함하면 최고 연 7%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H농심 농부의 맘 통장 적금은 NH농협 체험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농업경제사업장 이용 실적이 월 평균 15만 원 이상인 경우 은행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고 연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증시에서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형 마트주를 위협하며 큰 상승세를 보였던 편의점주가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이 많은 편의점이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편의점주의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CU를 운영 중인 BGF 리테일의 주가는 어제 전거래일보다 3% 이상 하락했고 오늘도 0.21% 떨어져 9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 GS 리테일의 주가도 어제 무려 6% 넘게 떨어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0.22% 상승한 46,5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420선을 돌파하며 호황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주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편의점 가맹점들의 수익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까지 오르면 점주가 일하지 않고 알바생으로만 편의점을 운영할 경우 추가 인건비가 월 평균 253만 원에 달합니다. 편의점의 점포당 월 평균 순이익이 약 3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12시간을 편의점주가 일한다고 가정해도 점주의 순이익은 17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KTB투자증권은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췄고 NH투자증권도 GS 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6만 원에서 5만 7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가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의 주가 수익 비율이 글로벌 업계 평균보다 20%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고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도 편의점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 국방 예산을 임기 내 2.9%까지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수 내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부분 교체 대상인 군수 내부를 따로 불러 오찬을 한 것은 정권 교체에도 군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군심을 다독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1,107건의 내용을 분석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분량이 많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서 주말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발견하고 17일 분석이 끝난 254건의 간략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문서 중 삼성 및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과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부터 은행은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고 고객이 원하면 발급해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 시행을 안냈습니다. 혁신과제 2단계 방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은 종이통장 발급과 미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선택하면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를 개설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합니다. 인터넷 뱅킹 등으로 거래 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은 주 전산 시스템과 별도로 백업 시스템을 두고 있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도 금융거래를 비롯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되고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됩니다.
다음 달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P2P 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 조치에 더해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고객과 약속을 어기고 마음대로 대출을 하거나 원금 보장이 안 되는데도 원금 보장이 된다고 속이는 등 유사 수신 행위를 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등록 대상 P2P 연계 대부업체가 1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1조 3,8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P2P 연계 대부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의 검사 감독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서비스용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8GB 고대역폭 메모리 D램의 양산 규모를 늘려 네트워크 장비와 그래픽 카드 시장까지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20GB 용량의 초고화질급 화질의 영화 13편을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 초 출시된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가 최근 3개월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 20초마다 한 대씩 팔린 셈입니다. LG전자는 3월 말 도입한 직수간 무상 교체 서비스 등이 인기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5대 백화점은 오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 상생관을 백화점 내 설치하는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사는 올해 안에 상생관을 오픈하고 그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가 프리미엄 반려동물 샵인 몰리스 펫샵과 동물 전문 병원인 7호명멍 동물의료센터에 반려동물 IoT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IoT는 홈 CCTV 미니와 IoT 플러그, IoT 스위치 3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4배줌과 142도 광각 카메라에 양방향 음성 통화, 최대 50일 영상 저장, 예약 녹화 설정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고객에 특화된 기능을 갖췄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좁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게 필수인데요. 해외 시장 자체의 문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뛰어들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서울경제TV는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들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의 실패와 경험을 발판 삼아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불철주야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미래코리아의 박태준 대표입니다. 박 대표를 김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이노밸리에 위치한 브루스앤컴퍼니. 마우스패드, 모니터 스탠드 등 소비자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창업했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거는 이제 와서 보면 많이 느끼게 되고요. 수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요. 소규모 건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대규모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빅바이어를 만나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차단돼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해외 바이어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브루스앤컴퍼니. 그러던 중 미래코리아 박태준 대표를 만나게 됩니다. JMD 사업을 통해서 미래코리아라는 업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코리아를 통해서 일본의 빅바이어를 만나게 됐고 2017년 초에 16억 상당의 독점 총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앤컴퍼니의 작년 매출은 10억 원. 지난 한 해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계약에 첫 물꼬를 틀 수 있었던 건 박태준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해외 바이어와 돈독한 관계 정립을 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무역회사를 기반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미래코리아 박태준 대표. 그의 시작은 2004년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다 마감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취직에 대한 그 제약이 많이 따라서 사실 한 40군데 정도 그 면접을 보기 이력서를 냈고요. 결과적으로는 다 낙방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본어나 미국어, 영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쉽게 전 세계화 네트워크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래코리아의 연매출은 100억 원. 탄탄대로만 걸었을 것 같았던 그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했고 오랜 현재 생활을 통해 문화에 자신 있었던 그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무역업에 뛰어들었지만 이상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창업 3년 후 창업자금 200만 원은 1억 원이 넘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에 시달리며 폐업을 고민하던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건 3년 전부터 꾸준히 관계를 맺어오던 일본 바이어였습니다. 직접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왔던 일본 바이어를 통해 첫 번째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 있었고 그 계약이 오늘의 미래코리아를 성장시킨 밑거름이 됐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가 바이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 그리고 끈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바이어를 통해서 한 개의 제품을 팔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신뢰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바이어들에게 신뢰 관계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해외 나가서 어려운 부분들은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같은 시장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전수전을 겪으며 지금의 미래코리아를 키워낸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실패를 발판 삼아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그가 GMD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만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미래코리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GMD로서 자산은 축적된 실질적인 바이어, 양질의 바이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수의 바이어 풀들이랑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면 어떤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 하는지 안목이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보면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그는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홍콩에서 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가능하면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하기를 원한다면 처음에 굉장히 거리상으로 멀은 남미라든지 유럽을 가는 것보다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주민입을 하고 홍콩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로 내려가는 자연스럽게 물어듯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홍콩이라는 시장은 위생검사라든지 어떤 모든 장벽, 무역 장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테스트 시장을 거쳐서 그는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 성장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쓰디쓴 실패를 밑거름 삼아 오늘의 미래코리아를 일궈낸 박태준 대표. 그 누구보다 중소기업인이 처한 아픔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는 자신의 발판 삼아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해외 진출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해외를 누비며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무더위 속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햇볕으로 인해 지면 부근이 뜨거워지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가방 속에 우산을 넣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전남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남부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은 오늘 밤까지,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강릉 34도, 대구 36도, 그 밖의 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폭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속초 33도, 강릉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한낮에 광주 34도, 대구 36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중북부 지방에, 월요일은 중부 지방에 장맛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